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8-2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포텐셜 에너지 표면이라는 제목으로 다원자 분자의 양자역학적 상태가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원자 분자의 분자 오비탈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MO 이론과 VB 이론, 즉 분자 오비탈 이론과 원작과 결합 이론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은요. 이 이론들을 적용한 경우에 우리가 기하학적인 구조를 고정했었다는 것입니다. 즉, 각 분자들의 위치가 결정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오비탈을 MO 이론이든 VB 이론이든 사용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자, 비슷한 예로 우리가 H2O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 분자의 이 실제 정보를, 기하학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 여기 내각이 104.5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거리 같은 게 이제 예를 들면 0.96 옹스트롬이다. 이런 정보들이 이제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고정을 해 놓고 이제 MO 이론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수소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1S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생겼을 때 둘 다 같은 부호를 갖든지 같은 부호를 갖지 않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형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둘 다 같은 부호를 갖는 경우는요. 우리가 산소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산소는 ES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EP 오비탈에 총 4개의 전자가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이 ES 오비탈은 이 형태와 같이 결합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결합과 반결합을 만들게 될 거고요. 다음으로 EP 오비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재밌게도 이런 구조는 이 구조랑 붙었을 때 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같은 오비탈과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식의 결합과 반결합 오비탈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녀석은 얘랑 붙어서 역시 오비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우리가 결합과 반결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놈은 얘랑 붙이든 어쨌든 결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결합 오비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를 밑에서부터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물 분자의 경우인데요. 뭐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자, 우리는 지금 정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분자 오비탈을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기하학적 구조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오비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요 내각, 지금 요 사이각을 우리가 걔가 얼마인지 몰라요. 세타라고 놓고 걔를 쭉 90도에서 180도까지 바꿔가면서 그 각 경우의 분자 오비탈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오비탈 다이어그램을,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여기를 사이각 세타라고 놓고요. 얘가 180도에서 90도까지, 90도에서 180도로 그릴까요? 90도에서 180도까지 쭉 바뀌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재밌게도 오비탈 에너지는 연속적으로 쭉 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오비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오비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의 오비탈이 있고 이렇게 하나의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끝에서는 축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하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물 분자의 경우에는요. 지금 여기 제가 표시를 해놓은 애들은 우리가 전자를 자, H2O의 경우에는 전자를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를 채우게 될 거고, 그랬을 때 요걸 다 더하면, 요 에너지들을 다 더하면 이 물 분자가 갖는 총 에너지가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더한 에너지들을 가지고서 에너지 준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그 다 더한 값이 대충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미니멈 값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얘를 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해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물 분자의 사이각인 104.5도가 나오게 됩니다. 5도씨랍니다. 5도가 나오게 됩니다. 반면 우리가 수소와 베릴륨을 생각을 해보죠. 자, 수소와 베릴륨의 경우에는 전자가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에서 총 4개의 전자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차겠죠. 그랬을 때 얘의 에너지 준위를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요. 다 더했을 때의 에너지 변화를 쭉 시스템, 분자 전체의 에너지 준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고 미니멈은 180도일 때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물 분자는 요 각도를 갖는 것이 안정하고 수소와 베릴륨은 요 구조를 갖는 것이 가장 안정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확장을 해보면요. 지금 제가 여기 위에 그려놓은 요 그래프들 있죠. 요런 그래프가 지금은 사이각 하나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물 분자는 우리가 C2V라고 했습니다. 물 분자는 C2V라고 하는 전분에 속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변수가 2개 있습니다. 여기 사이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거리는 양쪽의 OH 결합이 똑같은 거리라고 놓아야지 이 C2V라고 하는 전분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와 R을 우리가 동시에 바꿔가면서 전체 에너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면 R, 여기를 세타로 바꾸고 그랬을 때의 에너지를 우리가 쭉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표면의 형태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표면이 가장 낮아지는 점이 있을 겁니다. 요 최소값을 우리가 최소값을 주는 세타가 104.5도고 그때의 R값이 예를 들면 0.958 옹스트롬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가 더 이상 하나의 축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2개 이상의 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낸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표면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potential energy surface 해서 PES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합니다. 이게 이제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우리가 앞에서도 광전자 분광학을 나타낼 때 PES라는 말을 써서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리지 않게 어떤 맥락에서 어떤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포텐셜 에너지 표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포텐셜 에너지 표면이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 양자역학적인 상태에 대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얘는 오비탈 에너지가 아니에요. 오비탈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뭐 쭉 이렇게 해서 분자 오비탈을 만들었을 때 걔네들의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하트리 근사를 쓰고 있다면 이때 이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들의 오비탈 에너지를 다 합치면 그게 요 포텐셜 에너지 표면에서의 하나하나의 에너지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원자를 다룰 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하트리 근사가 부정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제 들뜬 상태들을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더 정확한 포텐셜 에너지 표면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이원자 분자랑 비교를 해 보아야 되는 것이요.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항기호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이 포텐셜 에너지 표면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양자역학적 상태를 이제 명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워낙 그게 복잡해서요. 체계적인 항기호를 잘 안 씁니다. 그리고 그냥 요 하나하나를 양자역학적인 상태다라고 우리가 항기호로 묘사했던 그 양자역학적 상태에 대응되는 다원자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 표면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분광학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제 진짜 복잡해집니다. 전자분광학을 우리가 다원자 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복잡해져서 몇 가지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분광학을 한다면요. 전자분광학이라고 써봅시다. 전자분광학. 원자에 대해서 전자분광학을 할 때는 우리가 피크들이 굉장히 샤프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원자 분자 혹은 단순한 분자를 보게 된다면 그 경우에는 피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 전체가 다 전자전이 해당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원자 분자를 다룰 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진동 에너지 전이들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이제 선택 규칙이 깨지기 때문인 거죠. 선택 규칙이 깨진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원자 분자가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복잡한 다원자 분자로 가게 되면요. 심지어 이렇게 하나하나의 진동 에너지들의 전이조차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뭉개져 버리게 됩니다. 왜냐? 선택 규칙이 깨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제 노멀 모드라고 하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진동 운동 얘기할 때 얘기했었죠. 노멀 모드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에너지 간격도 다 달라지게 되고요. 걔네들이 전부 다 선택 규칙이 깨진 상태로 들뜰 수 있게 되니까 서로 다 뭉개져서 보통 이제 우리가 분광학으로 쪼개서 볼 수 있는 해상도에서는 그냥 뭉개져서 하나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원자 분자의 전자분광학 스펙트럼을 해석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전통적으로는 우리 이제 실험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자세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분광학이라는 건 뭐예요? 빛을 받아서 하나의 양적학 상태에서 다른 양적학 상태로 전이가 되는 거죠.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하게 제가 그렸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원자 분자에서 얘기했던 게 이런 식으로 전이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바닥 상태가 있고 들뜬 상태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프랑크 콘돈 원리 같은 게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 곡선이었고요.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축이 굉장히 명백하죠. 그냥 두 개 사이의 거리, 두 원자 사이의 거리였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 표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 어떤 변수, 여기 어떤 변수. 그러니까 이 변수가 뭐가 될지는 사실 몰라요. 특히 이게 원자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아까 물의 경우엔 그래도 원자가 3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끼케야 변수는 많아야 3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원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여기에 이제 이 XY축에 대응하는 변수들을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임의로 2개를 골라서 혹은 이제 그 녀석들을 조합을 해서 2개를 뽑아내가지고 우리가 이 포텐셜 에너지 표면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의 이제 바닥 상태를 나타내는 포텐셜 에너지 표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들뜬 상태를 나타내는 또 다른 포텐셜 에너지 표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 어떤 평형 위치에 있는 것이 들뜬 상태로 올라가는 요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서 얘네들이 전이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전자 분광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의 전이 피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원자 분자에서 배운 내용들을 여기도 접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다원자 분자가 되면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 표면에 조금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일어나서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고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원뿔형 교차점이라는 현상입니다. 얘는요 영어로 코니컬 인터섹션이라고 하고요. CI라고 줄였습니다. 이거 우리 전자구조 계산법에서 사용했던 CI랑은 다른 역시 용어입니다. 약자라는 게 항상 좀 어렵죠.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교차 회피라는 것을 이원자 분자할 때 배웠습니다. Avoided Crossing이라고. 그래서 얘가 뭐였는지 살짝 복습을 해보면 두 개의 양자 상태가 이렇게 크로스를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그냥 어떤 변수에 대해서 거리라고 해도 되고요. 걔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칭성이 맞는 두 개의 상태가 이렇게 크로스를 할 때 얘네들은 사실 그냥 크로스를 하지 않고 이렇게 교차되지 않는 쪽으로
포텐셜 에너지 곡선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곡선들이 되게 여러 가지 희한한 구조들을 만들게 된다는 거였는데요. 요게 이제 성립을 하려면 사실은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뭐 양자역학적으로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그런 얘기들은 다 생략을 하고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가 성립하는 그 범위 안에서 이 교차 회피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보른 오펜하이머 근사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런 교차 회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더 이상 이렇게 쪼개지지 않고 얘네들이 보시면 이렇게 만나서 이쪽에 있던 상태가 이 아래로 내려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얘가 이제 다원자 분자니까 더 이상 하나의 축이 아니라 여러 개의 축을 가질 것이고 그때의 모양이 원뿔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교차 에피가 깨지는, 그래서 교차점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원뿔형 교차점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이제 또 역시 실험 물리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찾아내고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원뿔형 교차점의 한 가지 예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오늘 수업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가장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비타민 A에 들어가 있는 레티놀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이 레티놀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게 이제 비타민 A의 전구체이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 레티놀이라는 놈은 이제 몸 안에서 우리 몸에서 눈에 이제 들어와서 빛을 인식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녀석입니다. 얘가 이제 레티놀이 이제 레티날이라고 하는 알데히드형이 된 다음에 그게 이제 눈의 단백질 구조에 결합이 돼가지고는 얘가 빛을 받으면 구조가 변합니다. 그래서 이성질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기화학은 잘 모르지만 네. 이렇게 일단 레티날의 형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O가 있고요. 자, 요게 이제 레티날의 구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이제 11번 탄소가 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 형태. 네, 여기에 이중결합이 이제 시스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요게 이제 트란스로 바뀌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이제 트란스가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이렇게 붙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1번 시스 레티날이 있고요. 다른 애들은 다 트란스예요. 그래서 여기가 트란스가 된 형태가 올 트란스 레티날입니다. 자, 이게 빛을 받으면 얘가 이렇게 트랜스형으로 바뀌면서 신호를 이제 주게 됩니다. 단백질 구조가 변화되면서 그게 이제 빛을 우리가 인식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바로 이 시스 트란스, 빛을 받아서 시스 트란스가 바뀌는 이성질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요 CI, 원뿔형 교차점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바닥 상태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이런 형태로 S1이 있습니다. 굉장히 계략적으로 그린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쪽에 이렇게 지금 제가 그 봉우리를 우물형 포텐셜 두 개를 그렸는데 이쪽이 이제 시스의 구조에 해당을 하고요. 여기가 트랜스 구조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좌표계는 그냥 임의로 그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원뿔형 교차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빛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빛을 받으면 이 시스형으로 지금 원래 존재를 하는데 얘가 빛을 받아요.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원래 같으면 얘가 이 원뿔형 교차점이 없으면 형광을 내면서 다시 떨어지든지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원래 구조로 돌아오겠죠. 근데 이 원뿔형 교차점 덕분에 얘가 여기서 이 들뜬 상태에 머물지 않고 이 원뿔형 교차점을 통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바닥 상태로. 근데 떨어질 때 여기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높은 데로 떨어지기 때문에 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왼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다시 시스로 돌아오게 되겠고요. 근데 트랜스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율이 정확히 50대 50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빛을 받으면 얘가 시스로 갈 수도 있고 트랜스로 갈 수 있지만 트랜스로 가는 경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신호 전달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구조의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표면의 형태가 이 원뿔형 교차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포텐셜 에너지 표면이라고 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다원자 분자의 구조가 이리저리 바뀔 때 우리가 에너지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원자 분자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비탈의 에너지랑 그 다음에 시스템 전체가 갖는 에너지는 다릅니다. 이 오비탈 에너지를 가지고 이 시스템의 상태 하나하나의 에너지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근데 좀 부정확하다고 했어요. 하트리 근사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더 복잡한 들뜬 상태들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복잡한 계산을 우리가 해주게 되면 그 경우에도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태들을 일일이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그 두 개의 원자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면서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 곡선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다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바꿀 수 있는 변수들이 굉장히 많죠. 그 변수들을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얘네들의 이제 변화를 우리가 쭉 추적을 해나가게 되면 포텐셜 에너지 표면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 표면이라는 것 사이에서 여러 가지 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분자가 빛을 받는 것을 설명을 한다든지 빛을 내는 것을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미 이원자 분자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야보스키 다이아그램 같은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다원자 분자에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원자 분자에서의 이제 빛과의 상호작용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원자 분자 중에서도 이제 컨주게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루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녀석들은 한 번 더 우리가 단순하게 근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알려져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수업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